여러분 안녕하세요. 국가직 9급 나형을 기준으로 해설 시작할게요. 일단 시험은 여러분 어떠셨어요? 쉬웠죠? 평이했죠? 그리고 작년 문제랑 어때요? 거의 유사했죠. 특히 문항별 배분을 보면은 문법이 맞춤법, 다이어의 의미, 그 다음에 어법에 맞는 문장, 용언의 활용과 관련되는 문제로 4문항 출제됐어요. 작년에는 5문항이 출제됐고, 작년 같은 경우는 국어사전 찾는 순서, 사전의 배열 순서라고 하는 이제 과거의 공무원 시험에 많이 나오다가 최근에 계속 안 나오다가 그지?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되는 약간 그 낯선 문제. 그러니까 어렵지는 않지만 최근 시험에서 안 보였던 문제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 문법 같은 건 어때요? 전혀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주요 내용. 에 벗어나지 않았어. 그래서 뭐 품사, 문장론, 의미, 맞춤법 이렇게 하나씩 배분됐다고 보셔야 되지. 그렇게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어휘 같은 경우 작년에는 한자 도금을 묻는 문제가 2개, 2문항 출제가 됐고 한자 성어 1문항 이렇게 해서 3문항이 출제가 됐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2문항이 나왔죠. 그지? 근데 한자 도금 1문제, 그 다음에 한자 성어. 그래서 요즘 한자 성어는 계속 문학과 같이 연관지어서 출제가 되죠. 문학의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사자성어를 묻는 문제가 나오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소설, 소설의 내용과 관련지어서 한자성어를 물었었어요. 그 다음에 비문학 같은 경우 작년에는 9문항이 출제가 됐는데 올해는 10문항,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하게 가장 많이 출제가 됐고 서술 방식과 관련되는 문제가 2문제, 그 다음에 문장의 순서를 배열하는 일관성 문제가 1문제, 그 다음에 사실적 독해 1문제, 추론적 독해 4문제, 그 다음에 화법 문제 2문제. 근데 화법은 작년에는 공감적 듣기, 그 다음에 대화 진행의 방법, 말하기 방법 이렇게 2문제가 나왔는데 올해는 이제 공감적 듣기랑 또 하나 화법에서 요즘 중시되는 게 뭐예요? 공손성의 원리였지. 역시 올해는 공손성의 원리가 출제됐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공감적 듣기, 올해는 공손성의 원리, 그 다음에 토의의 말하기 방식,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여기서 이제 최근 우리 시험에서 계속 비문학의 비중이 점점 높아져서 18년도 이후 점점 높아져서 이제 거의 한 10문항, 그래서 9문항에서 10문항 정도, 거의 한 50%, 4, 50% 정도는 비문학에서 배정이 되고 있죠. 이제 이렇게 고정화되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되는데 다만 비문학 부분에서 올해 시험에서 약간 특이한 지점은 이 추론적 독해가 사실적 독해보다 더 많이 출제됐어요. 이 부분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 이제 비문학 부분에서 9문항 이상, 10문항까지 출제가 되는 건 고정화된 것이고 그러면 비문학의 비중은 이미 높아졌어요. 그러면 앞으로 비문학 문제가 어떻게 출제될 것인가 라는 걸 보면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사실적 독해가 주제 파악하는 거, 화제 파악하는 거, 그 다음에 필자의 궁극적 의도, 이런 거 묻는 문제가 한 문제 정도는 들어갔어야 되는데 올해는 그런 문제가 없었어요. 대신에 사례를 찾는 문제, 적용하는 문제지. 그러니까 추론하는 내용, 그 다음에 사례를 적용해서 추론하는 내용. 이 더 많이 출제가 됐어요. 이거는 이제 앞으로 시험에서 비문학의 비중은 이제 문항수로는 이미 다 높아졌어. 더는 높아질 수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 문제 20문항에서 비문학을 중시하겠다라고 얘기해서 이게 비문학이 15문항 이렇게 나올 수는 없잖아. 그지? 그렇게는 안 돼. 그러니까 이제 10문항 정도 배당이 된 거는 다 높아진 거야. 그럼 이제 비문학에 중시되는 이 영역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문제. 그지? 문제가 조금씩 어려워지겠다는 거지. 그리고 특히 사실적 독해 외에도 추론적 독해. 그러면 앞으로는 비판적 독해 같은 것도 물을 수 있다라는 거지. 적용하는 문제 같은 추론적 문제를 더 많이 출제했다라는 게 올해 시험에서 보여지는 특징이에요.
그럼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비문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거에 좀 주목하셔야 돼. 그리고 이제 고전. 고전은 이제 두문학. 시조, 고려소교. 동동 나왔었죠? 그지? 근데 이제 또 하나 여러분이 아마 이 고려소교 문제가 현대어 해석을 물었거든? 현대어 해석. 근데 우리가 출제자도 알아. 여러분들이 뭘 어려워하는지. 그러니까 현대어 해석을 물을 때 문맥에 맞게 묻죠. 그러니까 결국 그럴듯하게 내용과 어울리게 해석해서 묻는다는 거야. 그럼 이거는 이 고전 시가의 주요 작품을 정확히 그래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여러분 현대문학에 비해서 고전문학은 그래도 범위가 있잖아. 그죠? 그래서 주요 작품의 내용은 반드시 숙지하고 가셔야 되는 거지. 역시 작년과 마찬가지로 시조. 그지?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 중시되는 시조는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현대문학은 현대시 한 편, 그 다음에 현대수필 한 편.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아마 이 문제 중에서 뭐 한자 도금은 여러분이 항상 어려워하는 부분이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 부분 좀 더 그랬을 거. 추론적 독해의 문제. 그 다음에 고려소교의 해석. 이렇게가 아마 가장 난이도 있는 난도가 높은 문제로 출제가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거의 문항의 배정 범위는 문학의 배정수는 이렇게 고정화되는 것 같고 그지? 계속 18, 19, 20 계속 오면서 이 정도의 문항으로 이 정도로 이제 각 영역별로 배분을 해서 출제하겠다 라는 건 이렇게 배분이 되는구나 라는 거 보시고 이제 벗어나 봤자 뭐 문법이 한 문항 정도 늘어나면 그지? 비문학이 한 문항 정도 줄어들 거고 문학은 한 네 문항 출제되고 어휘가 뭐 한 문항 정도 늘어나면 비문학이 한 문항 줄어든다든가 이 정도로 배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비문학 독해가 점점점 어려워지고 이제 추론적 독해라든가 사례 적용하는 그런 문제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에 좀 주목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고전문학. 어찌됐건 범위가 그래도 정해져 있는 고전문학의 주요 작품은 숙지를 해야겠다. 라는 교훈을 얻으셔야 될 문제였어요. 근데 문제는 너무 쉬워서 그러니까 별로 평이해서 거의 이제 100점을 맞으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고 그 다음에 합격선에 있는 부분이 분들이 거의 90점 이상 90, 95점 틀려봤자 한 문제, 두 문제 정도에서 합격선이 결정될 것 같은 문제였어요.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 1번 문제가 맞춤법을 묻는 문제였거든요. 보시면 1번에 돌나물, 꼭지점, 페트병, 낚시꾼 이렇게 봤을 때 꼭지점 같은 경우는 점은 한자야. 하지만 꼭지는 우리말이기 때문에 받침에 뭘 적어야 돼? 사이시옷을 적어야 됐죠. 그지?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는 단어여야 돼. 그 다음에 페트병 같은 경우는 페트가 외래어지? 그지? 외래어니까 발음이 페트병이라고 나더라도 사이시옷을 적어 안 적어? 안 적지. 그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이소리 현상은 순 우리말로 결합된 합성어 아니면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결합된 합성어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2번은 지금 보시면 왜 우리 두음법칙 11, 12항에 량란의 표기 왜 관련되는 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양란은 한자야. 근데 얘가 노동 혹은 독자 같은 한자와 어울렸을 때는 노동량 독자란처럼 한자가 결합된 경우에는 그냥 하나의 단어처럼 인식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의 단어처럼 인식되면 이때 량라는 두음법칙이 일어날 이유가 없지요. 왜냐하면 첫 번째 글자가 아니니까. 하지만 흐름량, 칼슘량, 어린이난, 가심란 같은 경우를 보시면 고유어, 외래어 인 경우에는 고유어와 한자, 외래어와 한자의 결합이기 때문에 합성어처럼 보는 거지. 나뉘어지는 단어처럼 보는 거죠. 그래서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두음법칙이 적용되지. 그러니까 두음법칙을 적용해서 양, 난으로 표기하는 거였죠. 그래서 2번에 보시면 흡입, 량, 흡입, 한자, 구름, 고유어니까 두음법칙이 적용돼서 양, 정답 한자니까
란,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칼럼 외래어니까 두음 법칙이 적용돼서 난으로 적어야 됐죠. 그지? 그래서 정답이 2번이었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오뚜기 같은 경우 한글 맞춤법 23항에 의하면 하다나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 어근에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어근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라는 규정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깔쭉이, 삐쭉이, 살살이 같은 경우는 하다나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 어근인 거고 23항에 보시면 뻐꾸기, 얼룩이, 부스러기 같은 단어는 하다나 거리다가 붙을 수 없어서 그냥 어근의 원형을 밝히지 않고 적은 경우지요. 그지? 그래서 한글 맞춤법 23항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쌀아기, 법석 같은 경우는 받침이 기역이랑 비읍 으로 시작 기역이나 비읍 받침으로 끝난 단어 뒤에 된 소리가 나는 것은 같은 음절의 소리가 연속되지 않는다면 된 소리로 적지 않지요. 그지? 그러니까 얘는 받침이 비읍이니까 발음은 법석이라고 나더라도 예사소리로 적는 거고 그에 비해서 딱따구리는 어때야 돼요? 받침이 기역이거든? 받침이 기역이지만 따따, 쌍디귿, 쌍디귿 같은 소리가 연속되지.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적어? 딱따구리, 된 소리로 적어야 되죠. 그래서 3번은 딱따구리가 틀렸지. 그 다음에 4번은 보시면 착간, 새빵, 곡간. 한글 맞춤법 30항에 보면은 한자어, 이음절로 이루어진 한자어 중에서 사이시옷이 표기되는 건 착간, 새빵, 곡간, 택간, 그리고 숫자, 횟수 이렇게 6개지요. 그럼 화병은 한자잖아. 그지? 아예 한자까지 친절하게 적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사이시옷이 없어야 되지. 그지? 그냥 화병으로 적어야 하지요. 친절한 문제였어. 4번 같은 건 한자를 밝혀주지 않아도 되는 문제였는데 아예 한자까지 밝혀줬지요. 그래서 한글 맞춤법과 관련되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다이어의 의미를 물었거든. 그래서 다이어의 의미를 묻는 문제는 여러분 싸다. 그러면 무엇을? 선물을 싼 거야. 그러면 1번은 보시면 싸다. 무엇을? 안채를. 2번에 싸다. 무엇을? 보찜을. 3번에 싸다. 무엇을? 책을. 4번에 싸다. 무엇을? 책가방을. 그러면 이 선물과 가장 유사한 걸 찾는 거야. 그러면 안채는 탈락되죠. 그지? 여기서의 선물을 포장지에 싸다. 그럼 뭐야? 포장지에 이렇게 둘러마는 거야. 겉을 이렇게 싸는 거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 근데 사람들이 안채를 겹겹이 싸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선물과 안채는 이렇게 포장할 수 있는 대상은 되지 않으니까. 1번은 안 될 거야. 그러면 2번, 3번, 4번은 짐, 책가방. 이거는 다 괜찮을 것 같아. 그런 다음에 또 하나 이 다이어의 의미를 푸는 방법은 무엇을 쌌는지. 그지? 연결되어 있는 주성분이 가장 유사한 걸 찾는 거야. 그런 다음에 이 싸다를 다른 말로 바꿔보는 거지. 여기서의 다른 말이라는 건 비슷한 말. 유의어로 바꿔보는 거야.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사람들이 안채를 싸고 있다 하면 안채를 둘러막는 거야. 둘러막고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보찜을 싸서 산길로 향했다. 라는 얘기는 보찜을 싸다, 짐을 꾸리는 거야. 꾸리는 거. 그 다음에 3번은 보시면 책을 싼 보퉁이다. 그럼 보퉁이로 책을 어떻게 한 거야? 둘러만 거야. 포장한 거지. 그지? 3번이 가장 유사하죠?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책가방을 싸다, 꾸리다. 2번과 4번이 동일하지. 그지? 그러니까 2번과 4번이 뭔가 이렇게 짐을 꾸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 선물을 싸다, 책을 보퉁이에 싸다 같은 것들은 겉을 이렇게 둘러 말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2번 같은 다이어의 정확한 의미를 묻는 문제는 일단 이 서술어에 걸쳐 있는 주성분이 가장 유사한 걸 찾는 거야. 그 다음에 그랬을 때 몇 개가 남을 거야. 그러면 이 단어를 다른 비슷한 유의어로 바꿔봤을 때 가장 유사한 것을 찾아주시면 돼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3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문장 고치기. 그지? 올바른 문장 쓰기와 관련되는 문제였는데 1번은 보시면 날씨가 선선하다? 그러니 책이 잘 읽힌다. 책이 주어가 된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읽다가 아니라 읽히다 라는 피동형을 썼지요. 1번이 답이죠. 근데 2번은 보시면 이렇게 어려운 책을 속독으로 읽는 것은 주어야. 그지? 그러니까 뭐뭐 하는 것은. 그럼 서술어가 어떻게 돼야 돼? 뭐뭐 하는 것이다. 정도로 끝나야 되지.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되지 않아요. 그리고 아마 여기서의 속독이 무슨 뜻이야? 빨리 읽는 거지. 빨리 읽는 거. 그러니까 속독에, 독에 읽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지요. 그래서 아마 속독과 읽다가 중복 표현. 그러니까 중복 표현의 오류도 발생이 됐고요. 그 다음에 뭐뭐 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이다가 아니라 하늘의 별 따기처럼 힘든 일이다. 그지? 아니면 하늘의 별 따기와 같이 하늘의 별 따기와 같이 어려운 일이다. 힘든 일이다. 하늘의 별 따기 같은 일이다. 뭐뭐하는 뭐뭐이다. 의 형태로 끝나줘야 되지. 그래서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도 틀렸고 중복 표현의 오류도 발생됐고 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잘못된 문장이고 그 다음에 3번은 내가 이 일의 책임자가 되기보다는 내가 직접, 내가라는 주어는 동일하니까 생략할 수 있지요. 내가 직접 찾기로 의견을 모았다. 내가 직접 찾다. 무엇을이 없지? 그지? 필수 성분인 목적어가 부당하게 생략된 문장이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 일의 책임자가 되기보다는 직접 책임자를 찾기로 의견을 모았다. 라든가 내가 직접 해결책을 찾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렇게 돼야 돼. 그지? 그래서 무엇을 이라는 목적어를 보충해 줘야 되죠. 4번은 그는 시화전을 홍보하는 일과 시화전의 진행에 아주 열성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과라는 접속조사에 의해서 병렬 구문이 형성이 된 건데 그러면 무엇을 뭐뭐하는 일 하면은 이것도 그 다음에 병렬적으로 대등하게 이어지는 문장도 무엇을 뭐뭐하는 일 이렇게 목적어, 관형어, 목적어와 관형어 이렇게 연결돼야지 대등하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문장이 되는 거야. 근데 이 경우는 시화전을 홍보하는 일과 시화전의 진행에 근데 이거는 사실은 시화전도 중복되지. 그지? 앞에 시화전에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는 생략해도 되고 그리고 게다가 시화전을 홍보하다. 그 다음에 시화전을 진행하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성분이 사실은 같은 거야. 의라는 관용격 조사를 쓸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성분이 같으니까 하나는 생략해도 되고 그러면 얘를 자연스럽게 고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는 시화전을 홍보하는 일과 진행하는 일에 그지? 그는 아니면 그냥 일도 생략해도 되지. 그는 시화전 홍보와 진행에 아주 열성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는 시화전 홍보와 시화전 생략하고 진행에 아주 열성적이다 정도로 고치시면 되죠. 아니면 그는 시화전을 홍보하는 일과 진행하는 일에 아주 열성적이다 정도로 바꾸든가. 그지? 그래서 시화전이 중복되고 그 다음에 병렬 구문에 의한 성분이 대등하지 않아서 어색한 문장이 된 경우예요. 그래서 3번의 답이 1번인 거 보시고 그 다음에 4번은 설명 방식 묻고 있거든요. 처음 시작이 빛공해란 뭐야?
정의했지. 빛공해란 뭐뭐 하는 상태를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정의. 정의를 통해 빛공해를 정의 내리고 있다 하죠. 그래서 정의 사용된 거 보시고 그 다음에 국제과학저널인 사이언스 어드밴스의 전세계 빛공해 지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심각한 국가다 그랬지. 3번이지? 자료 인용. 자료 인용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심각한 빛공해 국가이다 라는 걸 제시하고 있죠. 그지? 그 다음에 보시면 빛공해는 멜라토닌 부족을 초래해 인간에게 수면 부족, 면역력 저하, 그다음에 농작물의 생산량 저하, 생태계 교란 등의 문제를 일으킨다. 설명 방식 뭐야? 예시지. 그지? 그럼 이 글에 사용된 설명 방식은 정의, 그다음에 자료를 인용한 거 예시 이렇게 되죠. 그래서 2번에 보시면 빛공해의 주요 원인이 인공조명이다 라는 건 맞지만 인공조명의 누출 원인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지요. 그지? 그러니까 그건 없는 거. 그래서 설명 방식이 정의, 인용, 예시가 나온 거. 그래서 2번 틀렸죠? 그 다음에 5번 문제는 불규칙 용언을 묻고 있거든. 그래서 보면은 기억은 어감만 변하는 거, 니은은 어미만 변하는 거. 그래서 불규칙 용언의 명사형에 전부 다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우리가 규칙 활용을 하는지 불규칙 활용을 하는지는 사실은 이런 명사형 어미를 붙였을 때는 이상이 없어. 그지? 그래서 불규칙적으로 활용한다라는 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어를 붙여봐야 되죠. 그래서 어간에다가 답은 4번이지. 4번에 푸다가 기본형이야. 근데 푸에다가 어를 붙이면 퍼로 변하면서 어간의 우가 탈락하지. 그러니까 어간의 우가 탈락하니까 어간이 변하는 우불규칙이었고 그 다음에 이르러 목적지의 이름이라고 얘기할 때 이르러는 이르다 이르고 이르러 어라는 어미를 붙였는데 어미가 러로 바뀌는 어미가 변하는 불규칙 활용이죠. 그지? 그래서 어간이 변하는 불규칙 활용, 어미가 변하는 불규칙 활용, 정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1번은 빠르다 빠르고 빠르아가 빨라. 어간의 의가 탈락하고 여기에 리을이 덧생기는 르 불규칙이지. 어간이 변하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노랗다 노랗고 노라아 그러면 어간의 히읗은 탈락하고 아가 이로 변하는 어간과 어미가 모두 변하는 히읗 불규칙. 그지? 어간과 어미가 모두 변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은 치르다 치르고 치르어가 치러가 돼 있죠. 으탈락이지? 그럼 으탈락은 의문의 변동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규칙 활용. 그 다음에 하다 하고 하아를 붙이면 아가 여로 변하는 여 불규칙. 뭐가 변하는 거야? 어미가 변하는 거지. 그지? 근데 기억이 틀렸죠? 얘는 규칙 활용이니까 1번은 노랗다가 틀렸지? 어간과 어미가 모두 변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3번은 붓다. 3번에 얘 라면이 부름 할 때 부름의 기본형이 뭐죠? 이건 여러분 기출문제에 많이 나왔던 거잖아. 붓다. 디귿이지? 그러니까 기본형이 디귿이지요. 그래서 양이 증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지. 원래 받침은 디귿인데 붓다 붓고 붓어 하면 뭐가 돼? 불어. 어간의 받침 디귿이 리을로 변하는 디귿 불규칙이지. 어간이 변하는 거지. 그런데 바람 같은 경우는 기본형이 바라다. 바라고 바라아 그러면 아가 연속되기 때문에 아는 한번 탈락시키는 모음과 모음이 충돌하기 때문에 똑같은 모음인 아어 중에 하나를 탈락시키는 탈락이지. 그지? 그러면 얘도 모음 탈락에 속하는 거니까 규칙 활용이죠. 의문의 변동으로 해결이 되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3번도 기억은 맞는데 니은은 틀렸지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인 거. 그래서 여기까지는 거의 오답률이 없지. 그래서 우리가 5번까지는 다 맞춰줘야 돼. 그 다음에 6번은 지금 보시면 고려 소교인 동동이 나오면서 동동의 현대
현대어 해석을 묻고 있거든요. 현대어 해석을 묻고 있는데 보면은 처음 시작이 2월 보름에 2월 보름에 아흐 높이 현 등불 다오라 불이지 불 등불 그러면 여기서의 사실은 이 등불이 임의 모습 그지? 임의 모습을 빗댄 표현이다 라고 얘기하죠. 높이 현 높이 켠 괜찮지? 등불 만인을 비추질 지지샷다 아으 동동다리 모습이시도다 그랬어. 그 다음에 3월 나며 아흐 개한 만춘 달의꼬지요. 달의꼬지 누굴 빗댄 거야? 임의 외모를 빗댄 거지. 그지? 그래서 등불과 달의 꽃은 임의 모습을 빗댄 거고 우리가 해석을 물었던 건 남이 부러워할 즉지 모습이라는 뜻이지. 그래서 모습의 옛말이 이거 즈질 모습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지. 그지? 즈지는 모습이 샷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지지가 모습이라는 옛말이죠. 모습의 옛말 모습을 지니고 나셨다 그러지. 그 다음에 4월 아니 니저 아니 잊어 오실쇼 곡골이세요. 그러니까 4월이 됐는데 꾀꼬리새가 안 잊고 날아왔어. 근데 무슨다 녹사님은 옛날을 잊고 신저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 이 무슨다의 해석을 4번에 보시면 무심하구나. 무심하구나. 옛날을 잊고 신저. 옛날의 나를 잊고 있구나. 무심하구나를 넣어도 어때? 그럴듯하지. 그지? 현대어 해석을 무심하구나 이렇게 얘기해도 그럴듯하게 문맥이 형성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출제자도 그걸 알아. 그러니까 이렇게 전혀 문맥상 어울리지 않는 단어로 현대어 해석을 묻지는 오답을 만들지는 않는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무심하구나가 아니라 무슨 일로 아니면 무엇 때문에 녹사님은 녹사라는 벼슬을 하고 있는 님은 옛날을 잊고 있는가 이렇게 해석해야 되지. 그지?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보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얘기하지만 고전문학의 주요 작품의 해석은 숙지하고 시험을 보러 가야겠다. 라는 생각을 여러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문제를 만들 때 현대어 발음과 유사하게 그지? 현대어 발음과 유사하게 하면서 문맥상 그럴듯한 현대어로 바꿔놓는다. 라는 것에 유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데 낚이지 않으려면 이 동동의 주요 내용의 해석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지? 특히 시조나 가사 같은 건 우리 고전시가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고전 문학의 주요 작품을 한 번씩 보시고 가셔야 돼요.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7번은 한자 표기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건데 그래도 올해는 한 문제밖에 안 나왔고 그리고 그렇게 어렵지 않았지. 2번 맞지요? 야박하다 할 때 야박 들야자에 얇을 박자래. 1번에 보시면 현실은 실이 집실이 아니라 열매실이 와야 되지. 그지? 이 실자는 집실. 그지? 뭐 휴게실 이렇게 얘기할 때 실. 그 다음에 3번은 보시면 근성이 뿌리 근자에 성품 성자가 와야 되죠. 성품 성자. 여기에 나와 있는 근자는 삼갈 근자. 근신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무언가 삼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야. 4번의 채용은 채집할 채자에 쓸 용자가 와야 되지.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채자는 빚 채자래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빚 채자를 써서 채용이라고 쓰면 돈을 빌려 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차용이랑 비슷한 뜻이 되는 거지. 차는 빌릴 차, 용은 쓸 용자. 그래서 7번은 2번이었어요. 근데 이 정도의 한자 표기는 좀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8번은 토의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사회자가 먼저 얘기했어. 오늘의 토의 주제는 통일시대에 남북한 언어가 나아가야 될 길이다. 토의의 주제를 소개했지. 사회자의 역할 생각해. 그 다음에 토의자가 최 교수.
남북한 언어 차이와 의사소통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서 최 교수가 뭐라고 발표했거든? 이 토의의 종류가 뭘까? 왜 우리가 토의의 종류에 뭐 포럼도 있고 배심 토의도 있고 심포지엄도 있고 원탁 토의도 있고 이런 거잖아. 근데 보면은 통일시대에 남북한 언어가 나아가야 될 길, 최 교수, 뭐 정 박사 이렇게 얘기하지. 학술적인 주제지요. 학술적인 주제를 가지고 있는 토의. 뭐야? 학술적인 주제로 전문가들이 발표를 하잖아. 어느 주제에 대해 발표를 하고 청중이 질문을 하는 거 뭐야? 심포지엄이지. 그지? 그래서 이 토의의 종류가 심포지엄이다 라는 거고 1번에 보시면 학술적인 주제. 괜찮지요? 그 다음에 최 교수가 뭐라고 얘기했어? 남북한 언어 차이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로써 최 교수님의 발표를 마친다. 다음은 정 박사의 남북한 언어의 동질성 회복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정 박사가 통일을 대비해 남북한 언어의 다른 점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신의 견해. 그치? 3번에 보시면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죠. 그리고 나서 사회자가 정 박사의 발언 뒤함에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러니까 청중이 두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남북한 언어의 차이와 이를 극복하는 방안을 말씀하셨다. 발표 내용을 어떻게? 확인했지. 발표 내용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뭐야? 통일시대에 대비한 언어 정책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주제와 관련된 질문을 하고 있지요. 그지? 그럼 여기서 적절하지 않은 건 뭐예요? 2번이지요. 1번에 보시면 학술적인 주제에 대해 발표 형식으로 진행되는 심포지엄이라는 토의야.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사회자는 발표자 간의 이견을 조정하고 있나? 발표자 간의 이견 자체가 없지요. 그지? 그러니까 사회자가 이걸 조정할 이유도 없지. 의사결정을 유도하고 있다? 아니지. 그러니까 이 토의는 뭐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토의 자체가 아닌 거야. 학술적인 내용이니까. 다 틀렸어요. 2번 틀렸고 그 다음에 3번은 발표자는 주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지. 그 다음에 청중은 발표 내용을 확인하고 주제와 관련된 질문을 하고 있지요. 2번 틀린 거. 여기서의 사회자는 지금 뭘 하고 있어? 토의의 주제를 소개하고 발표자들의 발언을 유도하면서 토의를 진행하고 있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9번 공손하게 말하기. 그치? 우리 화법에서 최근 들어서 가장 중시되는 공감적 듣기, 그 다음에 공손성의 원리, 대화의 원리, 뭐 협력의 원리, 공손성의 원리 나와 있지? 충분히 예상 가능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시험장에 가서 보고 이게 뭐지?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럴 수는 없어. 그래서 기억은 보시면 뭐예요? 겸양의 경률, 니은은 뭐야? 요령의 경률, 디귿은 관용의 경률, 짐을 내가 지는 거지. 그 다음에 리을은 동의의 경률 이렇게 있었지. 그래서 대화의 원리 중에서 공손성의 원리가 화자의 측면에서 청자의 측면에서 이렇게 나눠보면은 화자 자신의 부담은 늘리고 최대하고 혜택은 줄여야 되지. 이거의 제목이 여러분 공손하게 말하는 거야. 그럼 공손하게 말하려면 부담을 내가 지어야 되죠. 그지? 그 다음에 상대방의 부담은 어떻게? 줄여야 되지. 혜택은 늘려야 되지. 이게 이제 청자 측면의 공손성의 원리지. 그 다음에 겸양의 경륜이라고 하는 건 공손하려면 나의 비방은 최대화, 칭찬은 최소화. 그 다음에 칭찬의 결론은 상대방의 비방은 줄이고 상대방에 대한 칭찬은 늘리고 그래서 관용의 경률과 요령의 경률이 짝이 되는 거고 겸양의 경률과 칭찬의 경률이 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동의의 경률은 화자와 청자 사이의 의견의 일치점은 최대화하고 차이점은 줄이고 해야 되죠. 그래서 이 공손성의 원리가 나타나지 않은 것 했는데 기억은 보시면 디자인 정말 멋있었어. 아닙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겸양의 경률. 그죠? 그 다음에 2번은 어때요? 미안해요. 생각보다 길이 막혀서 늦었어요. 괜찮아요. 쇼핑하면서 기다리니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상대방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지. 요령의 경률이지. 그 다음에 3번은 보시면 네 목소리가 작아서 안 들렸다. 이렇게 얘기하면 관용의 경률을 위반한 거죠. 만약에 얘를 관용의 경률을 지켜서 말하면 어때야 돼? 관용의 경률은 부담을 내가 안는 거야. 짐을 내가 지는 거거든. 그럼 어때야 돼? 내가 잠깐 딴 생각을 했어. 이렇게 얘기해야지. 미안한데 내가 잠깐 딴 생각을 했어.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줄래? 이렇게 얘기해야지. 내 탓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3번 틀린 거 보시고 그 다음에 4번은 동의의 경률. 일단 어떻게? 생일 선물로 귀걸이 어때? 그럼 일단 그거 좋은 생각이네 라고 동의해주고 시작해야 되지. 그죠? 그래서 9번 문제 보시고 아마 9번 문제는 반가웠어야 돼 여러분. 시험장에서 이거 보고 아싸 반갑다 이렇게 하고 갔어야지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할 것조차 없었지요.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보시면 사례를 묻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비문학 문제가 사례 적용 하는 문제, 추론하기 문제로 점점 깊어지고 있다, 심화되고 있다라는 것에 주목하세요 라고 얘기했지. 그거 보셔야 돼. 그래서 얘는 첫 번째 문단에서 첫 번째 문단 보시고 하버마스 얘 주장 얘기했어. 그러면서 아마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 하버마스 유럽 도시의 살롱 에서 당시의 공공 영역 소수의 사람이지만 살롱 토론 문화에 참여했대. 그래서 공공 토론,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는 논리를 도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살롱 문화가 초기의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대요. 그 다음에 살롱 문화는 공개적 토론, 공공 영역은 각각의 참석자들에게 동등한 자격을 부여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살롱 문화에서 특정 계층에 대한 토론은 허용되지 않았다라는 내용은 일치하지 않지요. 왜냐하면 아마 보면은 공공 영역은 살롱 문화에서 공공 영역은 각각의 참석자들에게 동등한 자격을 부여했고 그 다음에 초기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특정 계층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허용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만한 근거는 없는 거지. 그지? 그 다음 문단에 보시면 그러나 하버마스에 따르면 현대사회에서 민주적인 토론은 문화산업의 발달과 함께 오히려 현대사회에서 퇴보했대. 왜? 대중매체와 대중오락의 공급은 공공 영역이 공허해졌대요. 그러니까 대중매체 때문에 공공 영역이 공허해졌대. 게다가 상업적 관계는 공공의 이해관계에 우선하게 되었다. 그래서 공공의 여론은 개방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에 의해서가 아니라 광고처럼 조작, 통제를 통해서 공공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3번에 보시면 글로벌 미디어, 대중매체가 발달하더라도 공공 영역은 공허해지지 않는다? 공허해지지 않는 게 아니라 공허해진 거지. 그죠? 그래서 3번은 아예 반대. 반대가 된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문단에 보시면 미디어가 점차 상업화되면서 하버마스가 주장한 대로 공공 영역은 침식당했대. 상업화된 미디어는 광고 수입에 기대어 높은 시청률과 수익을 보장하는 콘텐츠만 제작하는 걸 선호했대요. 그 결과 공적 주제에 대한 시민들의 논의와 소통의 장이 줄어들어서 결국 공공 영역이 축소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러니까 상업성, 상업화된 미디어. 그러니까 4번에 보시면 수익성 위주의 미디어 라는 얘기는 결국 상업화된 미디어랑 같은 얘기지. 상업화된 미디어다 수익. 높은 시청률과 수익을 보장하는 콘텐츠 제작만 선호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4번이 맞지요. 그지? 4번이 맞고 그 다음에 2번은 보시면 인터넷의 발달과 보급 때문에 상업적 광고가 많아진 거지. 근데 공익 광고도 증가했다라는 건 이끌어낼 수 없지요.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았어. 4번이었어.
4번 이었던 거 보시고 그 다음에 11번 문제 보시면 기역에서 미음까지의 전개 순서 얘기하고 있지. 일단 기역이 폭설, 즉 대설이란 많은 눈이 시간적 공간적으로 집중되어 내리는 현상을 말한다. 폭설, 대설에 뭘 내렸어? 정의를 내렸지. 그지? 그러면 그러니까 첫 번째 이 문장 다음에 올 수 있는 게 기역일까 리을일까? 1, 2번은 기역으로 시작하고 3, 4번은 리을로 시작하죠. 그럼 일단 기역일까 리을일까를 봐야지. 만약에 이거 다음에 리을이 오면 어때요? 그런데 눈은 1시간 안에 5cm 이상 쌓일 수 있어. 순식간에 도심교통을 마비시키는 위력을 가지고 있다. 이거 어때? 이거랑 그럼 기역이랑 리을 봐. 이때 대설의 기준으로 주의보는 24시간에 새로 쌓인 눈이 5cm 이상이 예상될 때이다. 이렇게 얘기했지. 어느 게 더 괜찮아? 근데 첫 번째 문장이 대설의 정의를 내렸어. 그런 다음에 기역으로 튀어버리면 기역은 대설의 문제점. 그지? 눈이 많이 내렸을 때의 교통을 마비시키는 위력.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지. 정의를 내리고 바로 문제로 가나? 라는 것보다 리을, 대설의 기준, 주의보. 주의보는 이럴 때. 그 다음에 뭐 와야 돼? 그럼 아마 3, 4번이 맞을 거야. 그러면 3, 4번 중에서 그 다음에 니은이 와야 되냐, 기역이 와야 되냐를 비교해야지. 근데 니은은 또한이라는 첨가의 접속어. 그래서 리을은 주의보. 그 다음에 니은은 뭐예요? 경보. 그지? 그 다음에 디귿은 다만, 부연. 그지? 부연 설명하는 접속어지. 경보는 20cm 이상이 예상될 때. 산지는 30cm 이상. 이렇게 얘기하지. 그러니까 아마 첫 번째 문장 다음에 리을, 니은, 디귿이 돼야 되죠. 그럼 이건 대설의 기준, 경보주의보가 발령되는 기준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역이 와야 되죠. 그런데 라는 전환. 전환의 접속어지. 그러면서 이제 기역 다음이 뭐야? 그러니까 대설이 내렸을 때의 문제점. 그 다음에 미음은 어때요? 이뿐만 아니라 그러지. 교통을 마비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운송, 유통, 관광, 보험 등 비롯한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첨가해 주고 있죠. 그지? 그래서 정답은 3번이어야 되지. 일단 1, 2번처럼 기역이 먼저 와야 될지 리을이 먼저 와야 될지 해서 답지의 수를 줄이시고 그지? 선지의 수를 줄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3, 4번 중에 니은과 기역 따져봤으면 쉽게 답이 나오는 문제였죠.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12번 문제 있지? 12번 문제가 아마 비문학 중에서 좀 오답률이 높은 문제였어요. 근데 이것도 역시 사례를 묻는 거였어. 추론하기에 관련되는 독해 문제였는데 그러면 보기에서 글은 언어와 사고의 관계야. 그럼 언어와 사고가 어때요? 상호작용한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언어와 사고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서로 상호작용한다라는 건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야. 근데 그 사례를 물었는데 근데 보면 1번 영어의 쌀에 해당하는 우리말 은 여러 가지가 있어. 그러면 이렇게 우리말의 쌀에 대한 어휘가 이렇게 분화되어 있는 것은 쌀에 대한 우리의 사고도 어때? 세분화되었다. 라는 걸 얘기할 수 있지. 우리는 벼와 쌀이 좀 다르잖아. 그지? 그 다음에 쌀이랑 밥이랑 좀 다르잖아. 이렇게 분화해서 사고한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산도 파랗다, 물도 파랗다, 보행신호의 녹색 등도 파랗다. 그러면 파랗다라는 색깔로 산도 생각하고 신호등도 생각하고 물도 생각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파랗다라는 어휘 하나로 여러 가지 사고를 했다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3번은 근데 보시면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사물의 개념은 머릿속에서는 맴도는데 머릿속 뭐야? 사고지. 응? 사고는 명칭을 떠올리지 못한다. 언어지.
그러면 떠올리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언어와 사고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상호작용한다 그러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개념을 언어로 말할 수 있어야지. 그지? 근데 얘는 뭐야? 떠올리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얘는 언어와 사고가 상호작용하면서 밀접한 관련이 있구나라는 사례랑 오히려 반대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3번은 오히려 명칭을 떠올리지 못해도, 즉 언어는 없어. 언어는 없어도 사고는 할 수 있지. 그래서 3번은 오히려 언어보다 사고가 더 중요하다. 라는 걸 나타내는 사례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4번은 여러분 1번과 비슷하지? 그러니까 영어를 쓰는 사람은 그냥 라이스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걸 분화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수박하면 박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딴 사람들은 멜론 내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수박을 워터멜론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지? 똑같은 사물을 보고도 생각이 조금 다르니까 박에 초점이 맞춰져 있나? 뭐 멜론에 초점이 맞춰져 있나? 멜론과 더 가깝나? 박에 더 가깝나? 라는 게 다르니까 표현된 언어가 다르다라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3번인 거 보셔야 돼요. 그지? 이런 문제는 나는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들한테는 좀 낯설었는지 은근히 많이 틀렸더라고. 근데 잘 보세요. 3번은 사고와 언어가 떠올리지 못했다 그랬으니까 상호작용하지 못하는 사례다라고 보셔야 되지. 그랬던 거 언어와 사고와 관련되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13번은 서술 방식 물었는데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사람들이 글을 쓰는 것은 나무에 꽃이 피는 것과 같다 그랬지. 이거 여러분 풀 때 그 아래 계속 읽어야 돼? 안 읽어야 돼. 피는 것과 같다 그랬잖아. 몇 번이야? 3번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얘가 정말 얘기하고 싶은 건 글 쓰는 거야? 나무야? 나무가 꽃을 피는 방법이야? 글 쓰는 거지. 글쓰기를 나무에 꽃이 피는 과정에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14번 이제 비문학에서 아까 언어와 사고의 관계 랑 마찬가지로 14번도 조금 오답률이 있었는데 보면 언어마다 고유의 표기 체계가 있는데 읽기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화제 봐봐. 언어마다 있는 표기 체계가 뭐야? 읽기 과정. 읽기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얘기했어. 표기 체계가 읽기에 영향을 미쳐. 알파벳 언어는 표기 체계에 따라 철자 읽기의 명료성 수준이 달라진다. 첫 번째 문장이랑 두 번째 문장이랑 그 얘기가 그 얘기지. 다만 첫 번째 문장은 일반적인 언어, 표기 체계에 따라 읽기 과정이 달라진다. 그러면 언어 안에 알파벳 언어가 포함되니까 알파벳 언어도 마찬가지로 표기 체계에 따라 읽기의 명료성의 수준이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여기 보시면 1번 답지 보시면 알파벳 언어의 철자 읽기는 소리와 표기와 대응되어 관련되는데 각 소리가 지닌 특성은 읽기의 명료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 1번 틀렸죠. 여기서 보면은 얘가 읽기의 명료성 수준이 달라지는 건 뭐야? 표기 체계야. 표기 체계. 소리가 지닌 특성이 아니지. 그지?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앞절에 있는 알파벳 언어의 철자 읽기는 소리와 표기의 대응과 관련이 되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틀리지 않아. 근데 여기서 소리가 지닌 특징이 읽기의 명료성 수준을 결정한다 라는 말은 틀리지. 그지? 표기 체계가 읽기의 명료성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철자 읽기가 명료하다는 것은 한 글자에 대응되는 소리가 규칙적이어서 명료하다라는 것의 뜻을 설명하고 있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 명료성 수준이 달라진다 그랬으니까 명료하다라는 게 뭐래? 대응되는 소리, 글자와 소리가 규칙적이야. 1대1이라는 것을 의미한대. 이탈리아와 스페인어가 그렇대지?
그래서 보시면 3번에 이탈리아어는 소리와 글자의 대응이 규칙적이어서 명료성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지? 근데 쭉 내려가다 보면 이에 비해 영어는 철자 읽기의 명료성이 낮은 언어래. 왜냐하면 영어는 발음이 아예 나지 않는 묵음과 같은 예외도 많고 글자에 대응하는 소리도 다양하다 그랬죠. 그래서 4번에 보시면 영어는 의문 처리에 적용되지 않는 예외들이 많아서 스페인어에 비해 소리와 글자의 대응이 덜 규칙적이다라는 말도 맞는 말이지.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 보시면 한편 알파벳 언어를 읽을 때 사용하는 뇌의 부위는 어때? 유사. 뇌의 부위는 유사한 거야. 근데 뇌의 부위에 의존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 사용되는 뇌의 부위는 유사하지만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그러면 유사한 게 뭐예요? 좌방구. 동일하게. 좌방구 읽기 네트워크를 사용해. 하지만 무의미한 단어를 읽을 때 영어를 읽는 사람은 암기된 단어의 인출과 관련된 뇌 부위, 의존하는 방식, 뇌 부위에 더 의존하는 반면 그러지. 이탈리아어를 읽는 사람은 의문 처리에 관련된 뇌 부위에 더 의존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2번에 보시면 영어 사용자는 무의미한 단어를 읽을 때 좌방구를 사용하는 건 동일한 거지. 영어나 이탈리아어나. 그러니까 보면은 좌방구의 읽기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거지. 근데 암기된 단어의 인출과 관련된 뇌 부위에 더욱 의존한다. 라는 것도 맞는 말이 되죠. 그래서 1번이 틀린 거 보세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알파벳 언어의 철자 읽기는 소리와 표기의 대응과 관련되는데 각 소리가 지닌 특징이 아니라 뭐다? 표기체계. 표기체계가 읽기의 명료성을 결정한다 라고 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다 맞는 거지. 그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15번은 시조 물었거든요. 이것도 역시 우리 국가직 시험에 가나다라 4편의 시조를 같이 묶어서 물었던 거는 그 작년은 아니었지만 작년은 시조가 안 나왔지만 그 전년도에 계속 나왔던 문제예요. 가는 보면 박인로의 시조고 주제가 뭐지? 쟁반위에 빨간 감을 봤어. 유자 아니어도 품음직도 하다만 품어가 반길 리 없을 시 글로서러 하너라. 주제가 뭐지? 풍수지탄이지. 돌아가신 부모님한테 효도를 다하지 못함을 탄식하는 거고 여기서 유자를 품어간 애가 누구야? 회귤고사와 관련되는 거지. 그지? 부모님 드리려고 귤을 품어간 고사. 그래서 1번에 보시면 고사를 인용해서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 풍수지탄을 노래한 시조죠. 그 다음에 2번도 너무 유명한 거지. 황진이의 연정가지요. 동짓달 기나긴 밤에 한 허리를 베어내요. 주관적 변형이지. 시간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관념을 자르고 붙이는 것처럼 구체화한 거지. 춘풍 리불 아래 서리서리. 의태어. 사랑하는 님 오시는 밤 구비구비 펴리라 하고 있지. 의태어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임에 대한 기다림,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는 연정가였고 그 다음에 다는 말 없는 청산, 태 없는 유수, 갑 없는 청풍, 임자 없는 명월. 청산, 유수, 청풍, 명월. 다 자연이죠. 대꾸되지? 대꾸. 두 개씩 짝 지어지는 거. 그 다음에 청산이요, 유수로다. 청풍이요, 명월이로다.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고 있지. 대꾸법, 반복법 사용하고 있지. 이 중에 병 없는 이 몸이 분별 없이 늙으리라, 걱정 없이 늙으리라. 강호한 정가죠. 그러니까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만족감을 노래한 거고 그 다음에 라는 이연보의 시조인데 농암에 올라보니 농암, 바위. 그러니까 이연보가 고향에 간 거야. 은퇴하고 나서. 그래서 바위에 올라갔어. 노안이 유명, 노안, 늙은 눈이 유명, 밝아졌대. 인사가 변한들, 사람의 일이 변한들, 산천이야 또 가셀까?
이러지. 그러면 이 얘기는 인간은 변해, 자연은 변하지 않아. 서로 대조되지. 그지? 대조. 자연과 인간이 대조되고 있어요. 암전에, 암전, 바위 앞에 모수, 모구. 그러니까 어떤 물, 어떤 언덕. 그러니까 이름 모르는 물과 이름 모르는 언덕이 어제 본 듯하여라 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이 작품은 여러분 이현보가 고향에 간 거야. 은퇴하고 나서. 근데 고향에 갔는데 고향의 자연이 변해 안 변해? 어제 본 듯해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은 변해도 자연은 변하지 않았어. 고향의 모습이 옛 모습 그대로구나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4번에 보시면 자연과 인간의 대조까지는 맞거든요. 그지? 우리가 왜 문학의 답지 볼 때 자연과의 대조를 통해 기법, 그러면 이 기법의 뒷절은 뭐야? 효과지. 효과 혹은 의도. 그러면 자연과 인간을 대조하면서 얘가 얻는 건 뭐예요? 변함없는 고향의 모습을 예찬하고 있는 거지. 내가 오랜만에 고향에 왔는데 고향의 모습이 하나도 안 변했어. 라는 변하지 않는 고향에 대한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노년의 무력함과는 관련이 없지. 그래서 이 작품은 오랜만에 은퇴하고 나서 고향에 돌아온 귀거래. 이런 거 이제 귀거래라고 하지. 그래서 귀거래의 기쁨을 노래한 작품이다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력감과는 관련이 없는 거. 그래서 4번 답인 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16번은 이상의 권태라는 수필이거든요. 근데 얘가 아마 그 한 세 번째 줄 보면은 소가 잠시 반추를 그치고 나를 응시한다. 반추. 한자 좀 봐봐. 추. 무슨 추자야? 꼴 추자야. 꼴. 우리 왜 꼴 벤다 이러지? 그러니까 소가 먹는 풀.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얘가 소를 권태자라고 얘기하지.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보면은 나도 사색의 반추는 가능할런지 불가능할런지 몰래 좀 생각해본다 그러지. 그럼 우리가 보시면 반추라는 단어는 뜻이 두 개라는 거야. 하나는 소가 뭐 하는 거야? 풀, 꼴을 되새김질하는 거. 그지? 근데 거기에서 약간 비유적 의미로 사색의 반추 하면 반추가 무슨 뜻인 거야? 되풀이 생각하는 거. 되풀이해서 생각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소가 되새김질하는 반추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반추할 수 있을지 불가능할지 생각해 본다 이러지. 그지? 소랑 나랑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거야. 반추. 그지? 근데 이때 소가 반추하는 건 되새김질이라고 하는 첫 번째 뜻인 거고 내가 반추하는 건 되풀이해서 생각하는 거. 반추의 두 번째 뜻인 거지. 그 다음에 아마 소를 보면서 권태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자기도 뭘 느끼고 있는 거야? 권태를 느끼고 있는 거지. 그래서 보면 1번에 보시면 대상의 행위를 통해 여기서 이 대상의 행위라는 건 소가 되새김질하는 반추. 그지? 그 다음에 글쓴이의 심리. 권태로워. 소도 권태를 느끼고 나도 권태를 느끼고 하는 반추. 돌이켜 생각하는 심리가 투사되어 있죠. 그래서 반추의 뜻이 두 가지가 있구나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정답은 1번이었죠. 그지? 그래서 소가 되새김질하는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심리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셔야 돼. 투사되어 있다라는 건 집어넣었다. 그런 뜻이니까 투영했다. 뭐 이런 뜻이니까. 그 다음에 17번은 소설. 를 통해서 주인공 황거칠이 처한 상황과 어울리는 한자 성어를 물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거는 뭐 여기 황거칠이 그 뭐 하다가 식수권을 지키기 위해서 저항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지. 근데 이 황거칠은 끝까지 저항하고 싶은데 거기 읽다 보면 면회를 온 가족들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보니까 마음이 아픈 거지. 그래서 보면은 얘가 뭐해? 타협안에 도장을 찍은 거죠. 뭐야? 속수무책이어야 되지. 속수무책.
꼼짝 못하게 된 거. 1번은 동병상련, 3번은 자가당착, 4번은 전전반증이지요. 동병상련,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이웃, 자가당착, 스스로 자기를 묶은 거야. 스스로 모순되는 거, 자기꾀에 빠진 거, 전전반증, 뒤척이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라는 뜻이지요. 뭐 어렵지 않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18번은 현대시 문제인데 사실은 주요 작품의 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문학은 범위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작품도 그러니까 낯선 작품이거든. 근데 우리가 사실은 낯선 작품이 출제될 때는 오히려 문제는 어때? 더 쉬워. 그러니까 처음 보는 작품, 낯선 작품을 깊이 있게 묻지는 않는다는 거야. 이것도 역시 표현 기법을 물었는데 살아가너라면 가슴 아픈 일이 한두 가지겠는가? 의문형. 깊은 곳에 뿌리를 감추고 흔들리지 않는 자기를 사는 나무처럼. 그러니까 인간의 삶을 뭐에다 빗대요? 나무에다 빗대지. 그지? 그다음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높은 곳으로, 보다 높은 곳으로 쉼없이 한결같이 사는 건 가슴 상하는 일이 한두 가지겠는가 이러지. 이 문제는 여러분 1번의 문답법이야 4번의 서리법이야? 문답법은 묻고 답하는 거야. 근데 얘가 이렇게 의문형을 사용을 하잖아. 근데 이거 얘기하는 건 산호라면 가슴 상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있다. 한두 가지 뿐이겠는가? 한두 가지가 있다. 그러면 살아가다 보면 가슴 상하는 일, 아픈 일은 되게 많은 거야. 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서리법이죠. 그러니까 4번이지. 그러니까 서리법, 기법. 그럼 서리법의 기법의 효과가 뭐예요? 강조지. 그지? 삶이라는 건 힘든 거야. 사는 건 어차피 어려운 거야. 라는 걸 그런 깨달음을 강조하고 있지. 그러니까 1번의 문답법이 아니라 4번의 서리법이라는 거지. 1번의 과거의 삶을 반추하고 있다. 반추라는 단어가 또 나왔지? 그지? 그러니까 되새김질 하는 거, 소가 그 뜻에서 돌이켜 생각하는 거. 과거의 삶을 반추하고 있지도 않죠. 반어법, 의인법 안 나오고 있지? 그러니까 이 작품은 서리법과 비유법이 나오고 있는 작품이다. 라고 보셔야 되죠. 그 다음에 19번은 문화재의 중요성 얘기하지. 로마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던 과거 문화의 귀중함. 뭐뭐라는 말도 국보 문화재가 얼마나 힘이 있는가를 밝혀주는 예의다 이러지. 몇 번이야? 그치, 4번이죠. 그 무엇을 내놓는다고 해도 섹스피어와는 바꾸지 않는다. 이 섹스피어가 영국의 문화, 그러니까 영국인들의 문화적 자부심을 나타내는 말이지. 그래서 4번이어야 되죠. 나머지 1번은 뭐야? 구르는 돌에 이끼가 끼지 않는 거. 부지런하게, 꾸준하게 노력하는 사람은 계속 발전한다. 그런 얘기지. 그 다음에 지식은 나눌 수 있지만 지혜는 나눌 수 없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배운 지식보다 스스로 깨달은 지혜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고, 3번은 사람은 겪어봐야 알고 물은 건너보아야 한다라는 건 사람을 겉만 보고는 모르는 거지. 같이 생활해 봐야지 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20번도 역시 추론하기를 묻고 있는데 첫 번째 문단에서 과학의 개념을 분류 개념, 비교 개념, 정량 개념으로 구분했어. 구분 혹은 분류의 설명 방식이 사용됐지. 그래서 보면 첫 번째 문단이 분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지요. 분류 개념. 그지? 그 다음에 얘가 보면 하위 개념으로 분류할수록 그 대상에 대한 정보가 더 많이 전달된다. 그랬어.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보면 또한 첨가 분류 개념. 현실 세계의 적용 대상이 하나도 없는 분류 개념도 있을 수 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유니콘 예를 들어서 설명했지. 그래서 이거는 지금 첫 번째 문단이 분류 개념에 대해 설명했어. 그런 다음에 아마 1번 답지 보셔야 되지. 그지? 첫 번째 문단 보고 1번 보시면 틀렸지요. 왜냐하면 하위어로 내려갈수록 어떻다고 그랬어? 정보가 더 많다 그랬지. 그러니까 나비보다 호랑나비가 하위 개념이지. 1번 틀렸지. 그 다음에 2번은 맞죠? 용. 현실 세계에 적용할 수 없는 지시물이 없더라도
분류 개념으로 인정되는 거. 용이랑 유니콘이랑 똑같은 거지? 그럼 이건 사실은 그 다음 문단에 비교 개념, 그 다음 문단에 정량 개념. 안 읽어도 됐지. 이거는 첫 번째 문단에서 끝나는 거야. 그래서 20번 문제를 두 번째, 세 번째 문단까지 읽을 필요가 사실은 없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추론하기와 관련되는 세부 내용, 그 세부 내용이 정확히 독해가 돼야지 추론도 가능한 거야. 그래서 올해 시험에 추론하기 문제가 많이 나왔다고 해도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는 사실적 독해가 기본이 돼야 되지. 그죠?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 문단 보고 답지를 봤을 때 1, 2번이 해결이 되고 그러고 나면 1번이 답이구나. 그럼 나머지는 사실은 안 봐도 되지. 이걸 주저리 읽고 있을 시간은 없는 거야, 시험장에서. 그래서 1번이었지요. 그래서 아마 가장 오답률이 높은 문제가 아까 한자 도금과 관련되는 문제, 그 다음에 문학에서는 동동, 고려서교 동동의 현대어 해석 문제, 그 다음에 비문학에서는 알파벳 철자, 읽기의 명료성 수준을 결정하는 거, 그 문제나 아니면 언어와 사고와의 관계, 에 관련되는 사례 적용하는 문제 있지? 그 정도의 문제가 아주 조금, 약간 난이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는 전부 다 평이했지요. 그지? 그래서 어쨌든, 수고하셨고 잘 보셨어야 돼. 별로 낯선 문제 하나도 없었던 문제야. 그래서 어쨌든 수고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시간, 지방직 남은 시간 동안 또 잘 정리하셔서 지방직 시험 잘 보세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